세 번째 그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입니다. 두 분께서 처음에는 그 첫 번째 발제는 이제 산업정책 관련한 초점을 맞추셨다면, 두 번째 발제는 조선업이라는 이 노사관계 또는 이런 특점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도 약간 좀 비슷한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지역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다음 넘어가는 게 어렵지 않네요. 결국 그동안 이제 원인에 대한 조선업의 이렇게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원인, 그게 이제 단기적인 이유도 있고 뭐 중장기적인 이유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건 정책 대응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적절한가, 이런 관점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들이 여전히 좀 인식들이 이전의 정책들을 다 포함해서 단기 대응적인 측면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좀 더 구조 변화라는 큰 틀에서 이제는 정책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미세적인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앞에 두 개의 이슈는 이미 말씀을 앞에 두 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세 번째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저희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에는 좀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보완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네. 이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외부 환경 변화죠.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노동시장의 문제는 이제 이중구조인데, 이게 이제 산업 간, 규모 간, 또 고용 형태별 다양한 이중구조 특성들인데, 이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되죠. 이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우리가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이제 현실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구조 하에서는 아무런 굉장히 많은 노동시장 정책을 활용하더라도 효과가 발휘하기 어렵죠. 결국 그러면 이 이중구조를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원화청 문정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어떤 이 노동시장 프로그램 이렇게 풀어나가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특히 이제 앞으로 노동력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이중구조의 지속성이 특히 생산성이 낮은 그 분야 쪽에서는 더 인력 부족을 더 심하게 겪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노동시장 정책으로 풀어나가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런 시사점을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분권화를 이야기를 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수도권에 몰린다는 측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력들도 수도권에 진입을 했을 때 좀 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또 많은 기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집중하는 또 지역의 인력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 그러면 균형 발전하는 차원에서 사업장을 그런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이전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건 앞에 박종식 박사께서도 했지만, 이제 결국 핵심적으로는 가장 큰 게 이제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제조업 전체 임금을 100으로 한다면
조선의 123이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제 편차가 없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좀 더 힘든 어려운 조선업에서의 인력 유인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이제 보게 되면 그 좀 상대적으로 단순한 직무도 있고 뭐 용접 도장 아니면 나중에 이제 좀 나가면 기술 인력 이런 그 다양한 분야의 이제 그 수요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생산 관련된 직종이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고도의 숙련된 또는 기술 인력에 대한 확보 전략도 어쩌면 요청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임금 추세가 또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용접공 임금이 이렇게 된다면 조선업 용접공은 이렇게 격차가 좀 줄어들고 도장 쪽은 오히려 조선업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다른 업종에 근무하는 게 훨씬 더 임금이 더 낮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음. 뭐 이거는 이제 그 이비직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다음. 그리고 이제 이건 조선해양 플랜트 협회에서 만든 자료들인데 뭐 고령화 현상이죠. 근데 이 고령화 현상이 이제 산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조선업, 건설업 이제 이런 분야의 고령화 현상이 좀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특히 이제 조선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나 작업장의 어떤 위험도가 높은 데다가 또 고령화에 맞물린 현상, 또 이 나이 든 사람과 아주 젊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 그 작업장 안전에 대한 그 인식도 좀 낮은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성을 해서 또 산업재해도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도 좀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두 분의 발제에서도 이제 외국 인력 또는 뭐 이민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현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가령 이거는 이제 제가 2021년도에 좀 작업했던 결과들인데 지금 이제 지역 특화 비자에서도 이제 동포 인력을 활용하자는 그런 이슈하고 뭐 유학생이라든가 이제 전문 인력을 활용하자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과연 다르겠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현상, 그 다음에 그 기피 산업이나 기피 지역에 대한 인식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오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분들도 그러한 특성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 특성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구조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게 투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러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지만 외국 인력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저출산 고령화에도 그대로 외국 인력도 투영된다.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경포 같은 경우는 수도권 거주자 비중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행안부나 법무부가 다양한 정책을 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책 철학은 맞다고 하지만 소지역 단위의 그런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접근은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들이미는 게 과연 적절할 것인가, 그 정책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수도권 거주자가 2021년도에 이제 50%를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외국인들은 수도권 거주 비중이 더 높습니다. 다음. 이 분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 분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민자는 91일 이상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약간의 이제 정주 성격이 있는 이민자.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1년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이민자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한 1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150만 명의 분포들이 이게 지난 10년 동안 보면 수도권, 부울경 뭐 이런 특성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대불공단이나 뭐 이런 정도 전라남도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지역들은 잘 안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지역들이 이게 또 인구 감소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이민자들 이미 이제 이 사람들을 이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걸 좀 보게 되면 지금 이건 이제 체류 자격별로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동포들, 그 다음에 지금 장기 체류자, 그 다음에 재동포, 대부분이 수도권의 한 80%.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 감소적이 이제 89개 작년이고, 오늘 오면서 뉴스 봤더니 우리 이제 여기 오늘 토론자로 이상호 박사께서 이제 계속 해왔던 작업에는 훨씬 117개인가요? 뭐 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도 이민자들 잘 안 간다는 거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영향이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을 일으켰냐면, 아마 이제 여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 또는 인구 이동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가령 전라남도도 아마 농어촌에 일을 하는 이제 불체자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이 권력 관계가 좀 바뀌어지는 거죠. 노동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공급자가 이제 힘을 갖고 있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물류라든가 상대적으로 이제 일이 힘들면서도 국가의 기간 산업을 해야 될 인력들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농업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분야들이 이제 그런 거고, 조선업이나 건설업도 만약에 앞으로 공급이 더 줄어든다고 한다면 그럴 개연성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나 앞으로 이런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위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핵심 분야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내국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 확보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이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영향을 미쳤고,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어떤 노동력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사전에 이제 이런 특성들을 좀 보여줬죠. 또 성격은 다르지만 이 계절성이 강한 계절성이 1년 단위의 계절성이 있고, 뭐 조선업처럼 약간의 주기성을 갖고 있는 이런 거에서도 이제 단기적인 대책들은 가령 필요할 때 인력을 흡수하고 또 필요할 때 인력을 내보내는 이런 정책들이 안 먹게 들어가는 이제 상황들이 생겼던 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에서도 그런 특성들 좀 보인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졌을 때 또 호황이 됐을 때 어떻게 이 두 개를 연결을 시켜서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어떤 위상,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위치를 갖고 있다. 이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건 생산과 소비라는 양쪽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하게 이 대불공단을 둘러싸고 있는 조선업이라는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지역의 소비 시장이라든가 다른 서비스업 시장과 또는 이 지역의 어떤 인구 정책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선업으로,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지역 전체로 봐야 되지만 좀 더 넓은 지역이라는 권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다음. 뭐 이거는 이제 고령화, 영암, 해남. 그렇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지역이 다 넘죠. 이게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클 거고요. 다음. 이거는 이제 이 수치는 대불공단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수가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커버리지가 다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한 2, 3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자료에서 제가 인용을 한 거였고, 이게 줄어드는 게 이제 뭐 생산의 문제도 있었고, 아니면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하지 못했던 어떤 요인에서 줄어드냐, 아마 두 가지 측면이 다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 줄어들었다는 게 인력 부족의 문제인지 생산의 변동인지, 이거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런데 이제 핵심적으로 대불공단 내에서도, 아니 서남권 내에서도 가장 삼호중공업하고 이쪽에 블록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암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더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대불공단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한 4,200명 중에서 2,500명은 비자 기간이 만료된, 여기에는 이제 뭐 단기 비자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중장기 고용허가제나 뭐 또는 다양한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 지금
불법 체류 문제죠. 이 불법 체류 문제는 두 가지죠.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가 있고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문제. 둘 다 범칙금 대상이죠. 네, 다음. 예, 그래서 이제 끝으로 그러면 이제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질문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가 이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는 좀 없고 그래서 앞에 또 이은창 박사님이 잘 발표를 해주셨고 또 조선업의 내부 노동시장 구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우리 박종식 박사님이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또는 지역 일자리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데 이런 그 지원 정책들이 일단 파격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파격적으로 하더라도 이게 지속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숙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하청 문제라든가 뭐 이런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올해부터 아마 이제 그 산업단지 대교조 전라남도가 이제 그 열심히 하셔가지고 2개를 이제 받았는데 올해 이제 산업단지 대교조인데 이 3단 대교조에 이제 저도 그 심사를 했기 때문에 3단 대교조 정책에서의 핵심은 그러한 대교조가 원활하게 되려면 그 이제 닭과 달걀 이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3단 대교조가 되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력들이 충분하게 유치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존의 정책들도 한번 점검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국 인력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쿼터를 늘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필요하긴 하지만 과연 그게 쿼터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외국 인력 정책에 좀 관여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비합법 문제를 지금 풀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안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단기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국가 간의 이동들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좀 논의가 적극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특화 비자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해남, 제가 보니까 영암, 해남, 강진, 이게 인구 감소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에 그 인력을 끌어들이는 게 과연 하는가. 그리고 이제 목포 같으면 목포가 조선업 인력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거주 지역이 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은 그 목포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 과연 실현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 여기 여러 번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도 여기 그 삼원중공도 왔고 그래서 여기 현장을 둘러다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이 인프라 시설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과연 그 정주영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이 노동 공급원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할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결국 이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그 외국인 문제가 됐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노동시장 프로그램 문제가 됐든 이 문제는 산안권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그 전라남도나 중앙정부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그러한 대책을 갖고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전략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대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그 외국 인력 정책입니다. 이제 그동안 뭐 이제 이 전라남도 또는 대불공단이나 또 여기 이 산업융합 조대원 원장님이 계시는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이제 현실성을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먼저 우리나라 이제 외국 인력 정책은 전국 전체적으로 쿼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주영 이민자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쿼터를 할당해가지고 들어온 게 있죠. 근데 정주영 이민자들은 결혼 이민자라든가 뭐 여기 동포 정책 또는 영주권자 이런 사람들 이런 인력들은 정부가 쿼터를 할당한다거나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기가 어렵죠. 다만 유인책을 줘서 하는 거죠. 대신에 고용허가제는 저희가 이제 수요 전망을 할 때 꼭 병합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외국 인력 노동시장 수급을 상태로 해서 정주영 이민자가 있는 상태를 전제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 인력을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작업을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 지역별 수요 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고민하는 이슈는 이걸 이제 그 지역 특구를 만들었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쉽지가 않고 전반적으로 이제 중앙정부가 총량적인 쿼터를 한다고 한다면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중앙정부가 협의를 하거나 또 승인해주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다만 지역별 수요를 우리가 할 때는 외국인 정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성을 생각했을 때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필요한 분야, 직종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주면 쿼터를 배정하고 지역에 맞는 분야들, 직종들을 공급해주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좀 가져가자. 이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호주나 캐나다 같은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서도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 지역 안에서의 불균형이 심한 지역에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좀 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지만 그렇게 하려면 지역 안에 인프라 갖춰야 되죠. 어떤 인력들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 내에 그다음에 직무 특성은 어떤 거고 그리고 그런 인력들을 공급해주기 뭘 해야 될지 이런 지역 차원에서 산업에 필요한 또 노동 공급 가능성들을 고려한 수급 파악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그동안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많은 정책들이 외국 인력을 확보를 해달라. 그래서 추상적으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문제는 패러다임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좀 논의가 됐지만 이 외국 인력은 일종의 이제 지역 주민이고 노동 공급 관점 위에 지역 주민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광역이 됐든 지역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 정책들 또는 정주, 교통, 그 다음에 교육, 복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외국 인력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라든가 뭐 외국 인력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는 외국 인력들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클 거고 효과적으로 지역에 정주하는 과정을 간데 실패할 가능성이 클 거다. 특히 전남이 갖고 있는 이런 위치적, 지리적 특성을 생각할 때 더 그럴 거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전라남도 차원의 기본 계획이 있고 산업권 차원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 특히 여수나 순천하고 또 이쪽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된 뭔가의 전략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음.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고용허가제인데 이거는 아마 약간은 제가 자신하기는 어렵지만 실현성이 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4년 10개월 그래서 이제 재고용 제도나 성실 근로자 제도라는데 이 제도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한 12년 정도 3년 단위로 해서 이게 이제 대만은 12년이고 플러스 2년 정도 할 수 있고 싱가포르는 15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12년 정도 하고 3년 단위로 재고용을 하되 재고용할 때 사용주가 확인을 해주는 거죠. 얘는 우리 우리 업종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용주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면 사용주도 본인이 이제 외국인을 재고용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만약에 확신이 든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아마 이제 인적자본투자 교육훈련도 시킬 거예요. 아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재고에 대한 훈련 우리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는 직업훈련이 가능하게끔 돼 있지만 이 직업훈련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12년 정도의 단기적인 걸 한다고 한다면 또 3호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쪽 지역에 굉장히 좋은 훈련 시설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 뭐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적어도 근로자들도, 외국인 근로자들도 본인이 이제 그러한 그 산업계에서 또는 지역 기업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서의 어떤 좀 더 훈련을 받아서 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이건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법무부의 그 전문인력 제도는 가족 동반과 가족 동반을 전제로 한 전문인력 제도인데, 이건 그 다음에 고용호 과제는 가족 동반이 되지 않으면서 단기 순환 제도예요. 근데 이 중간에 이 중간 영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 법무부가 해든 뭐 E7-4는 가족 동반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무부가 가족 동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쿼터를 늘리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숙련에 대한 수요는 필요하지만 그 시장이 커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용허가제 안에서 티어 1, 티어 2, 뭐 영국에서도 티어 1, 2, 3, 4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티어 2를 이 숙련에서 직무 특성에 기반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게 되면, 가령 이제 이런 거죠. 모든 인력들은 그 훈련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아무리 그 직업훈련을 해서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언어 문제, 현장에서의 OJT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10년이나 12년 정도의 어떤 단기 플랜을 갖게 되면 이러한 그 훈련과 그 다음에 또 새로 자격의 어떤 변화, 그리고 여기 또 전문인력 비자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트랙들을 만들어서 미래 비전들을 만들어주고, 앞에서 이야기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유학생은 이제 한 가지 유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유학생은 젊은 친구들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친구들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생들을 뭐 이렇게 좀 생산 관련 직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인구 감소 지역의 유학생들을 가라 그러면 아마 그 유학생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 문제는 좀 더 직주가 분리되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형태의 좀 넓은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을 좀 해야 되고, 젊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유학생도 우리나라 청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처음부터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아이들하고 한국의 문화와 생활을 했던 아이들에게 갑자기 이런 여건에서 일을 해라,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접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 특화 비자는 여전히 이제 지금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지역 특화 비자 성공하려면 그 하나의 지역 권역을 이야기를 해야지, 소지역 단위의 인구 감소 지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인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이제 하게 된다. 이거는 그래서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가족이 있는 이 영주형 이민자나 또 전문 인력들은 목포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뭐 영암에서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역 특화 비자는 지금 유인책을 뒀지만 전부 이 감소 지역에서 살게 하는데, 그래서 이 제도는 내년에 이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일본의 사례입니다. 뭐 이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우리하고 일본하고 차이는 뭐냐면, 일본은 산업 간 임금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외국 인력이나 이민 정책의 문제는 한국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동안에 일본 인구가 한 1억 2천만 명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은 규모 간 산업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내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왔거나 지방 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좀 이 자격들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필요하다면 일자리가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를 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갖고 있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격차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로 요건이 열악한 업종에서는 인구가 안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조선업하고 건설업입니다. 특히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비슷한데, 조선업 종사자들이 건설업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올림픽을 하면서 이제 건설업의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일본이 이제 2019년에 뭐 이런 제도를 택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본 이제 인식은 뭐냐면, 적어도 일본에서 간병, 그다음에 조선 건설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미래의 이 인구 감소 상황에서 이러한 이 적극적인 노동 공급 정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조선건설은 일본이 이 산업은 구조조정을 해서 앞으로 내보낼 거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계속 가져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특히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마바리나 에이메안 이런 쪽을 좀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다녀봤는데 거기는 이제 지역 산업인 거예요. 이 지역에 오랫동안 해왔던 지역의 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령 경기가 나빠졌을 때는 그 에이메안 같은 경우에 이 경기가 나빠지고 조선업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 지역에 훈련 기간을 만들어두고 그 인력들을 훈련기관에서 1년이고 2년이고 훈련시키면서 생활비를 댑니다. 생활비를 대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인력들을 활용하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부 다 빠져나갔죠. 결국 그러한 이제 전략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업의 인력들을 이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가려고 한다면 조선업 안에서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관점들이 이제 그래서 좀 시사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동시장 관점에서 노동력으로서 필요할 때 활용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해고하는 이런 하게 됐을 때는 언제든지 그 위험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주의 그런 그 문제들을 지역하고 결합을 해서 가령 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 또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그러한 기금을 좀 만들어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지역 상생형 조선 일자리 해서 그래서 경기가 좋아할 때는 기금을 공통으로 만들어주고 경기가 나쁠 때는 뭐 한다거나 아니면 조선업 종사자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배정을 해준다거나 이런 차원의 지역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 경기가 나빠져서 가족이 실직했을 때도 기본적인 안전망이 만들어질 거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합법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한 30분 했는데 앞에 3시 10분 정도 끝내면 되는 거죠. 근데 비합법 문제는 지금 이제 사실 이 비합법 때문에 아마 조선업 분야에 외국 인력을 공급을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자격 요건이 안 될 거예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 쿼터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거고, 그 다음에 이 블록업체 같은 경우에 특성상 3년 단위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고용관계 문제 이런 거가 이 외국 인력 공급 확대하고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시장, 정부의 외국 인력 정책하고 이 조선업의 이 고용관계 생태계가 외국 인력을 안정적으로 정부가 유지해 주는데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인력 부족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외국 인력 정책을 쓰는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인력 공급을 확대시키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구를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털고 나가야 돼요. 털고 나가야 되는데 이 털고 나가는 방법은 2002년 3년에 고용허가제 실시하기 전에 그때 이제 외국인 자진 신고를 해서 이 일정하게 체류 기간을 유예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불법 취업자 자진 신고 데이터 작업을 이제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한 95%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체류 기간에 따라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제 일부 평가들은 이제 아마 법무부 평가도 그렇고 그렇게 했더니 또 불법이 되더라. 그런데 그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제가 평가한 관점에 따르면 2004년에 그러고 나서 고용허가제가 들어오고 2008년에 이제 방문취업제를 실시하면서 2007년에 소위 말하면 합법적인 공급을 늘려주면서 이 불법 체류자 비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불법 체류자들을 이 법무부 통계를 이용해서 보면 또 고용허가제 원자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 고용허가제 원자를 해서 사업장을 이탈을 한 경우에 불법으로 바로 이제 신고가 되는데 또는 오버스테이로 신고가 되는데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부는 있지만 결국 대략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불법을 하더라도 대략 10년에서 한 12, 13년 정도 되면 다 빠져나가는 특성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체류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은 물론 이제 제도가 바뀌면 되죠. 지금까지는 그런 특성들을 갖는다면,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12년이라는 그 체류 기간을 이야기했던 거고,
불법 체류자를 양성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양성화 조치는 그런 경험이 있고 이탈리아라든가 유럽에서 자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많은 또 비판이 지금 불법 체류자 하면 계속해서 단기 체류자로 들어올 거 아니냐. 그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불법 체류 양성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체류력을 늘려주면서 불법 체류자 유인을 줄여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정부가 그런 식으로 구조를 하게 되면 시그널에 가는 거죠. 불법 체류를 쓰는 사업주들도 굉장히 앞으로는 합법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시장이 비어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법 체류가 들어오는 시장들이 좁아드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틀을 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그 2002년의 경험도 있고, 또 고용어 가지고 원자를 분석한 실질적인 특성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불법 체류자 문제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가 막 어느 정도 뭐 엔데믹이 되는 시점이긴 했지만, 예를 들어 단기 체류자가 계속 늘어나면 이 조치를 과감하게 실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개 그 유럽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보증을 합니다. 내가 고용관계를 유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특성은 이런 거다. 그리고 지역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지역주민센터에 신고하고 그 법무부에서 이 불법 체류자 범법으로 따라서 잡는 건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또 해결을 해주고 양성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실 불법 체류자의 문제는 사업주의 조세 포탈 문제도 좀 있는 거죠. 인건비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 합법적으로 쓰게 만들어주면서 이 국민으로서의 어떤 정당한 이 소득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업주가 됐든 근로자가 됐든 그러한 문제들을 떳떳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 다양한 양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제도를 가져가야 하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물론 농업 분야나 이런 분야들은 지금 오늘은 이제 건설 농업 분야도 뭐 그런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스폰서십을 할 때 가령 이제 지금 이 물량팀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역 안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령 누군가 공공기관 이 영암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산단이라든가 대불융합원 이런 쪽에서 약간의 이제 파견 형태로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고용 관리를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다음에 양성화 조치를 하겠다. 아까 이야기했던 범칙금 문제나 세금 문제를 어느 정도 털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이제 그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거다. 다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민자도 내국인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도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온 이민자가 아까는 150만 했는데 전체 이민자는 한 250만 돼요. 그래서 지난 10년 한 100만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향후에 10년 후면은 한 우리나라에 3,400명 정도가 올 가능성이 클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중앙정부의 이민 정책도 굉장히 분권화되어 있고 아직 그 종합적인 이 거버넌스가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 단위에서는 굉장히 약하죠. 근데 이걸 영암 같은 경우는 이민자가 굉장히 중요한 유력 인력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소위 말하면 노동력 접근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력 부족 문제로 접근했다가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나중에 이민자를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이민자들이 다 수도권으로 갈 거예요. 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는 이제 결국은 조선업 문제를 넘어서 서남권 지역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소위 말하면 지역고용 전략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노동시계나 산업 권역 관점에서 있는 서남권 농업, 관광, 해양, 조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엮어져 있는 거죠. 산업으로도 엮어져 있고 사람으로도 엮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관광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 가족들은 또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또 관광 또는 6차 산업에 종사한다거나 이런 식의 가족 안에 지역 공동체에서 비전들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런 걸 하려면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전라남도의 뭐 조선업 담당, 그다음에 이제 이 대불공단의 담당, 그다음에 대불융합은 또는 이 또 TP 이런 쪽의 접근을 통해서 하는데, 이 문제가 사실 그렇게만 접근해 가지고는 어렵고, 이걸 좀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조직,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원래 이 신안군의 이제 상생형 일자리 모델 협력 발전하다가 이제 지지부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꼭 산업부 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안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일자리인데, 지금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은 투자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산안권에 적합한 상생형 모델을 지역 노사 민정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이제 뭐 인력,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들이 다 그렇게 됐죠. 특정 대상, 특정 사업이라고 매칭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특히 복지, 교육, 관정책을 다 포함한 새로운 신고용 전략을 산업권에서 해보자. 좀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좀 굉장히 저는 필요한 이야기다. 이제는 다 이렇게 소외되고 이래서 지역 가족 해체나 이런 문제들은 누가 이 가족이 되어야 되냐면 지역 공동체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지역 공동체가 일자리, 가족, 행복 이런 것들 다양한 혁신적 실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조선업 문제를 계기로 해서 산안권을 아우르는 넓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